이제는 일에다 내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에다 일을 맞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이 없는 시대, 긱경제입니다. 갤럽이 미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동자 중 약 70%가 직장에서 열의를 못 느낀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유경제와 긱경제는 수많은 사람을 파트타임 사업가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긱경제가 노동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긱경제의 문제점, 부작용이 나타나다. 시간이 흐르면서 긱경제는 모든 사람이 기막힌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긱경제가 양질의 주문형 일감을 제공할 것이라던 이상론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버로부터 다짜고짜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기사들의 이야기도 보도되었으며 그것은 에이브도 마찬가지였다. 청소업체인 홈조이의 청소원 중에는 월세 낼 돈조차 못 버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긱경제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 중 일부는 최저임금도 못 벌었다. 독립계약자를 한 집단으로 뭉뚱그려서 보면 비슷한 일을 하는 직장인보다 수입이 더 많다. 그중 많은 사람이 뉴욕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커티스처럼 고도의 기술을 갖춘 프로그래머들만이 고소득을 올리며 긱경제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저임금 노동자는 직접 고용이 줄어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임시 노동자는 일반 직원보다 부상 빈도가 높은데 부상 건수가 36에서 7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긱경제를 이용해서 대기업은 간접 고용을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공평한 처우를 할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의 항만 트럭 기사들이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도 한 주를 마감할 때면 고용주에게 빚을 지는 게 다반사인 실태가 폭로되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트럭을 직접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임금에서 트럭의 리스료를 제하면서도 노동자가 과실을 범하면 차를 빼앗고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우버도 마찬가지였다. 우버의 기본 요금은 약 $5였는데 기본 요금 거리를 운행할 경우 수수료를 제하면 기사에게 떨어지는 몫은 약 $3였다. 그나마도 기름 넣고 엔진오일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기 전의 금액이었다. 기사들은 탑승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단거리 의뢰를 피할 수가 없었다. 시외로 나갔다가 빈 차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우버는 일단 수락한 일은 취소하지 못하도록 강수를 뒀다. 의뢰를 너무 많이 취소하면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캔자스 시티의 우버 기사인 에이브를 포함해 많은 우버 기사들은 이런 허를 찌르는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 할부금 등 이것들을 모두 우버 기사가 자비로 감당해야 했다. 매니지드 바이 큐도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는 독립계약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고 효과도 좋았다. 하지만 매일 청소가 잘 되도록 관리하거나 다양한 고객들의 맞춤 서비스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을 깨달았다. 청소원들이 일을 엉망으로 하기보다는 고객마다 기대하는 바가 달라서 불만이 폭주했다. 댄과 사마는 자신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람으로 봤으나 매니지드 바이 큐의 현재 사업 전략으로는 그런 비전이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이처럼 지난 수십 년간 퇴직연금 프로그램, 실업자 지원, 건강보험 혜택이 날로 악화되면서
긱경제의 종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례없을 만큼 불안정한 삶에 처하게 됐다. 긱경제의 노동자들은 자체 노조를 결성하여 스타트업에 저항했고 긱경제에서 발을 빼기에 이르렀다. 긱경제가 경제 전반에서 직접 고용이 사라지는 추세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뢰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안전망이 되는 복지 혜택이 심각하게 부족한 긱경제의 현실 역시 직접 고용된 중산층조차도 불안정성을 점점 더 크게 느끼는 실태이다. 반면 긱경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전환을 통해서 비슷한 시기에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스타트업도 있다. 예컨대 이분이라는 앱은 업무 시간이 일정치 않은 노동자가 소득의 유동적인 변화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벌던 것 이하의 소득을 올리면 이분에서 노동자의 계좌로 부족분을 보내줬다. 그리고 노동자가 평균 이상으로 벌면 다시 그 돈을 가져갔다. 물론 이자는 물리지 않는다. 이로써 노동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분은 이후 월마트와 제휴해 월마트 직원이 혹시 급전이 필요할 때 높은 이율로 소액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이 격주로 지급되는 임금 중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안정성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지만 그중 다수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는 그 결과로 안정성이 향상된다고 한들 전통적인 풀타임 노동자에게 제공됐던 복지 혜택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것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독립계약자를 고용한 기업이 복지기금에 적립금을 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 측에서 선택할 사항이었다. 하청 노동자, 프리랜서, 외주 노동자라고 좋은 대우와 보수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선의의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이로운 선택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확장성 있는 해법이 아니다. 설령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고용주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고용주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긱경제에는 이런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긱경제는 노동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직원처럼 부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노동자의 수를 합법적으로 증가시켰다. 커티스가 등록된 긱스터처럼 특정한 업계를 겨냥하는 임시노동 플랫폼은 의뢰인의 주문을 받아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을 공급한다. 메커니컬 터크 같은 플랫폼은 일감을 여러 건의 단순 작업으로 분할해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다. 이제는 노동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도 일을 처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하지만 그 결과로 증가 중인 비전통적 노동자는 법에 따라 직원에게 제공되는 보호장치나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한다. 전 세계에서 아무리 이런 긱경제의 문제에 대한 소송이 활발히 진행된다고 해도 이런 현실은 바뀌진 않을 것이다. 긱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개편하려던 실리콘밸리의 시도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존의 일자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스타트업의 실험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유연성을 주입하겠다고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지원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진보도 혁신도 아니었다. 긱경제는 한때 그 창조자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노동의 미래에 대한 주문형 개선책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동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전망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고를 기울여야 할지를 고민한다면 긱경제가 현실의 생생한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 속의 제 희망이었습니다.